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혹시 중앙은행이 환율 시장에서 몰래 마치 마술사처럼 마술을 부린다는 상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오늘 폴 크루그만 교과서를 펼쳐서 바로 그 경제학적 마술의 비밀, 관리 변동 환율과 불태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퍼즐로 시작해 볼까요? 아니, 환율은 자유롭게 변동해야 한다면서요? 그쵸? 근데 왜 중앙은행들은 끊임없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걸까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중앙은행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있습니다. 환율을 관리하는 그들만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국제 금융계의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변동환율제 써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들 뒤에서 환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 관리 변동환율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완벽한 자유 변동환율제, 현실에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봐야겠죠? 정말 나라 경제에 명운을 걸고 시장에 개입해야만 했던 아주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 프랑 이야기예요. 때는 2011년 유로존 위기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 때였어요. 투자자들이 어디가 안전하지? 하면서 돈을 들고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스위스 프랑이었던 거죠. 너도 나도 프랑을 사들이니까 프랑 가치가 그야말로 폭등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스위스 입장에서는 큰일이었어요. 왜냐면 스위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기네 돈 가치가 너무 오르면 수출품 가격이 엄청 비싸지잖아요. 물건이 안 팔릴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실린 건데 당시 상황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파란 선이 프랑 가치인데 쭉쭉 올라가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이 빨간 선, 외환 보유고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프랑 가치를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필사적으로 외화, 그러니까 유로화를 마구 사들였다는 증거죠. 네, 이 개입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스위스 전체 GDP의 9%가 넘는 돈을 찍어냈을 정도니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외화를 사려고 돈을 그렇게나 많이 찍어냈는데 어떻게 나라 안에서 물가가 폭등하는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그 마술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 마법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바로 불태화 개입이라는 기술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원리를 들어보시면 와, 진짜 똑똑하다 하실 겁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환율 시장에는 개입해서 영향을 주지만 국내에 풀리는 돈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는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바깥바다, 즉 환율 시장의 물결만 살짝 바꾸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아주 정교한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중앙은행이 외화, 유로를 사기 위해 자국돈 프랑을 찍어내요. 그럼 시중에 프랑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2단계, 동시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내 채권 같은 자산을 시장에 팔아요. 그럼 시중에 풀렸던 프랑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쏙 들어오겠죠? 결국 어때요? 외화는 샀지만 국내 통화량은 제자리 걸음인 셈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잠깐만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그대로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환율이 바뀌죠? 자, 이 마술의 마지막 비밀 열쇠가 나옵니다.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불태화 개입이 먹히려면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깨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자산의 완전 대체성이라는 가정이에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채권이랑 미국 채권은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환율이 변동할 위험도 있고 각 나라의 경제 상황도 다르니까요. 즉, 자산마다 느껴지는 위험이 다르다는 거죠. 자,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이자율 평가 조건이라는 수식을 기본으로 생각해요. R은 R스타 더하기 뭐시기 복잡해 보이죠? 근데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합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결국엔 국내 자산 수익률이나 해외 자산 수익률이나 비슷해지는 지점에서 균형이 맞춰진다. 이겁니다. 일종의 경제적 저울 같은 거죠.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현실에서는 자산들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고 했죠? 위험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완벽했던 저울에다가 현실의 변수, 즉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작은 줄을 하나 더 얹어야 합니다. 그리스 문자로 로라고 쓰는 바로 그 녀석이죠. 보세요. 수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맨 끝에 바로 저 로, 위험 프리미엄이 딱 붙었죠.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쪽 자산은 저쪽보다 좀 더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정도 추가 수익은 더 줘야 내가 투자하지 라고 요구하는 일종의 위험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로 이거예요. 불태와 개입의 진짜 목적은 돈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이 위험 프리미엄을 임의적으로 조절해서 환율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였죠. 자, 이 그래프가 그 과정을 아주 멋지게 보여줍니다. 원래 균형 환율은 2원이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불태와 개입을 통해 시장의 유로화 채권을 맞풀어버립니다. 그럼 시장의 유로화 채권이 너무 흔해지겠죠?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로화 자산 이거 너무 많은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 자산 기대 수익률 곡선 자체가 위로 쭉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점 E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 즉 절하된 거죠. 이게 꼭 도미노 같아요. 중앙은행이 채권 공급량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를 살짝 툭 건드려요. 그럼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즉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환율이라는 최종 도미노가 탁 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인 거죠.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경제학 마술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스위스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시죠? 스위스 중앙은행이 했던 그 엄청난 규모의 유로화 매입은 결국 시장에 유로화 자산은 이제 좀 위험해요 라는 신호를 줘서 위험 프리미엄을 높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 가치가 더 이상 오르는 걸 막았던 거죠. 우리가 배운 이론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된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중앙은행은 국내 통화량을 그대로 둔 채로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불태와 개입이라고 한다. 둘째, 이 마법의 비밀은 바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위험 프리미엄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이 서로 완벽하게 똑같은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라면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 불태와 개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이겠죠? 엄청난 힘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